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걸 한다는 거죠? 일단 지혜를 사랑하려면 지식이 치우친 지식 말고 그래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지식은 경제적 지식, 정치적 지식, 견해. 지식을 갖는 이유는 견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기 위해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식은 그냥 뭐 컴퓨터 하드웨어 좀 쌓는 것밖에, 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견해를 갖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사회적 견해 또는 외교적 견해. 사회적 견해는 정말 많죠. 남녀 문제 중에 성 문제, 뭐 낙태 문제,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에 저출산 문제 등, 또 뭐 직업 문제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견해가 나름대로 치우친 견해 말, 극단적 견해, 너무 좌파, 너무 우파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의거한, 경제적 사실에 의거한 정치, 사회, 외교, 그리고 남녀 관계, 사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나름 생각 있는 견해를 가진 자. 나는 이런 사람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가지려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대학만 좋은 대학 나온다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견해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 기도만 드립다 많이 해. 금강경 독송하고 천수경하고 다란 일을 막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많이 해. 이 두 부류의 자식, 어느 자식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자식이 더 좋은 대학 나오고 어느 자식이 더 좋은 연봉을 가진 회사에 취업을 할까요? 어떤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 두 개 다 하면 좋죠. 두 개 다 하면 진짜 짱인데, 근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이 훨씬 잘 될 확률이 높죠. 제가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부모 상담도 하고 자식 상담도 참 많이 하는데, 아이들 이렇게 뭐 일찍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삼성전자에 취업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의 부모들을 보면 나름 학식이 있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완전한 뭐 이렇게 대단한 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랄까 이렇게 이제 교양이 있어 보인다 할까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불제자니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이 종교적 견해라는 게, 종교적 견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우리 황룡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경전 공부도 많이 시키지만 정치, 경제 공부도 많이, 강의도 많이 하잖아요. 어제 대만 선거가 있었어요. 민진당? 대만의 민진당과 국민당, 그리고 민중당인가요? 세 번째 3당. 이 세 후보가 나와가지고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민진당은 여당입니다. 친미 성향이에요. 친미 성향. 국민당은 중국 친중 성향, 야당이죠. 민중당에 새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야당이,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가 대만의 정치까지 다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대만에 그래도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당선되느냐. 친중 성향이 당선되느냐? 친미 성향이 당선되느냐.
친중 성향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중국과의 그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전쟁 위험은 많이 사라지겠죠. 중국과 양안 관계라고 해서 양안 관계는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양안 관계를 하는 거예요. 양쪽 언덕, 그러니까 그 대만하고 중국하고 바다 건너 조금 가까이 있거든요. 그 금문도는 더 가까워. 금문도는 바로 여기서 저기가 보이는 데거든요. 중국 본토하고 금문도는 엄청 가까운데 그 금문도가 대만 땅이에요. 놀라워. 여기서 태화강 건너면 저 남구 삼산에 보이는 데쯤 되는 데가 금문도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포격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금문도를 뺏지 못하고 어쨌든 금문도가 대만 땅이에요. 거기서 좀 더 건너가야지 대만 본토 타이페이 나오는 거기 나오죠. 어쨌든 친중 성향이 당선되면 전쟁 위협은 많이 줄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좋겠지. 전쟁을 별로 안 한다면. 그렇지만 여기에 TSMC라는 어마무시한 삼성전자보다 더 대단한 이 반도체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반도체 회사가 친중으로 가면 우리 삼성 반도체는 그렇잖아도 중국이 반도체 따라오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른데 큰일이다. 이거는 친중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럼 이번에 여당에 당선했습니다. 40%, 30%, 뭐 26%인가, 24%인가요? 그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각축전을 벌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만인들은 중국이 싫다. 나 중국하고 가까이 있기 싫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 노선을 주장하는, 심지어 여당의 대표 주자는 대만은 독립해야 돼라고 자주 주장하는 약간 극단적인 이렇게 그 진보 성향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되자마자 독립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은 어느 편을 들을까요? 미국은 친미 편을 들을까요? 친중 편을 들을까요? 당연히 친미 편을 들죠. 그런데 요 40%나 돼서 당선되자마자 2시간 만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만 사람이야. 내가 대만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중국하고 같이 친하고 싶지 않아.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서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2시간 만에 미국에서 나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미국에서 성명을 발표했다면, 백악관에서 그랬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거 뭐지? 완전 뒤통수 아니야? 이거 우리는 미국만 믿고 가잖아. 대만은 미국만 믿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뒤통수를 지금도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어느 편을 하여간에 대만은 뒷배가 미국으로 이렇게 두고 있지만 미국은 항상 고민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죠. 왜 이런 것이 나타났냐. 지금 현재 대만하고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20개도 되지 않아요. 13개인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사관을 두고, 대만하고 대사관을 두고 이렇게 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한 나라. 인구가 2천만 명, 3천만 명 이상의 그런 나라가 아니고 뭐 조그만 에스토니아 뭐 이런 나라 좀 있잖아요. 작은 나라 뭐 몇백만 명밖에 되지 않고 몇십만 명밖에 바티칸 나라입니까? 바티칸이? 나라긴 나라죠. 너무 작잖아요. 그런 나라 등등 13개 정도의 나라밖에 이렇게 대만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정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그렇겠어요? 1949년 이제 그 장제스가 이제 대만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공산당 중국 본토
중공이죠. 중국 본토는 마오쩌둥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공산당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1950년대부터 중공은 하나의 중국 지향합니다. 정말 하나의 중국 노선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정권은 계속 바뀌었죠. 마오쩌둥에서 뭐 그 다음에 덩샤오핑, 그 다음에 장쩌민, 뭐 지금의 시진핑 정부는 계속 바뀌었는데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대만 정부랑 그때는 그래도 대만이요. 1970년도까지인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엔 상임 이사국이었어요. 유엔 상임 이사국이 몇 개죠? 5개인가요? 일본도 못 들어가잖아요.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독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독일 안 들어가나? 러시아. 독일 안 들어가고 러시아. 이렇게 5개예요. 상임 이사국. 우리가 북한 뭐 맨날 성명 발표하면 뭐해?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틀어버리는데 결정을 안 해주잖아요. 상임 이사국의 절대 지위를 갖고 있는데 대만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임 이사국이었어요. 왜냐하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그때 상임 이사국이 결성이 되는데 그때 중국이 상임 이사국이었거든요. 근데 장제스 정부였잖아. 장제스 정부가 대만으로 1949년 도망갔는데 그 권리까지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세계 외교적 권리까지 가지고 대만으로 갔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비호해 줬어요? 미국이 비호해 줬지. 여전히 공산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은 대만은 작지만 그래도 이 조그만한 대만을 상임 이사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줬어요. 하지만 중공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그래서 1970년대가 되니까 더 커지는 중국을 미국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계속 주장하면서 대만하고 같이 외교를 하는 나라를 삭제시키기 시작해요. 난 너희들 대만하고 거래하면, 대만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 너네들하고 아무 관계를 맺지 않겠다. 우리도 단교를 하겠다. 수교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니까 1950년대부터 하나 둘씩 계속 대만이 외교권을 잃는 거예요. 계속 수교, 단교, 계속 단교. 우리는 1992년인가요? 92년인가 94년인가? 중국하고 수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줄을 놓은 나라예요. 대만의 수교, 단교, 해마다 단교 하는 나라가 계속 늘다가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대만을 뿌리를 끊고 단교를 하고 바로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됐죠. 중국이 수교 조건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수교를 중국하고 수교 안 할 수는 없었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수교를 안 했었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약간 안 되지.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외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대만하고 의리를 지킨다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의리를 지키면 제대로 끝까지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 정부가 너무 매정했어요. 대만에게 미안하다 한마디라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깝죠. 어쨌든 대만은 그렇게 해서 1970년대 중국하고 이 중공이죠. 당시에 중공하고 미국하고도 수교를 하게 돼요. 그게 70년대 초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중공은 미국하고 수교를 하는데도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차이나하고 수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조건이 대만을 놓으라는 거잖아. 받아요, 말아요? 이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미국은 대만을 뿌리채 대만하고 단교를 해버립니다. 이 70년대 초입니다. 그러자 이제 장제스하고 장제스 아들은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 개발 그 위원회를 만들고 핵 개발을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 1979년인가요? 그때 핵 개발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가 미국에 망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핵 개발을 했다라는 자료까지 다 갖다 받쳐줘서 세계에 알리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장제스의 아들 장경국은 며칠 내에 이제 놀래서 기분 나빠서 화병에 죽게 되죠. 그런 등등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대만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대만은 정말 내 뒤에 미국밖에 없다. 지금 미국밖에 진짜 없어요. 그런 것 같지만 미국은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에게 물먹은 적이 몇 번 있죠. 1905년인가요? 1905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정을 맺어요. 무슨 협정을 맺냐면, 일본은 우리는 필리핀을 건들지 않겠다. 필리핀은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미국하고. 그럼 미국은 일본하고, 우리는 조선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조선을 니들이 뭘 한다 해도 우리는 조선을 하지 않겠다. 니들 마음대로 조선을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해라. 라고 그런 협정을 맺어요. 물론 그런 협정을 안 맺어도 이미 조선은 일제에 많이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협정이 유명무실할 수도 있었지만, 역사가 지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잘 없지만 저는 좀 많이 서운하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1945년 해방될 때도 우리가 분단되는 것도 미국하고 러시아 그 사이에 분단됐고, 또 한국전쟁 가장 일제도 아픈 일이지만 한국전쟁도 에치스 라인을,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에치스 라인을 발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있고 이렇게 한국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만이 있는데 여기 필리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고, 우리의 이 중국 대공산당 전선을 한국과 대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일본부터 필리핀 여기까지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치스 라인을 발표하면서 그해 1950년 초에 미군을 철수하게 돼요. 미군 철수가 북한이 남쪽에 이렇게 한국 6.25 전쟁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당시에 미군이 그대로 주둔하고 있었다면, 철수하지 않고 한 3만 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다면 김일성이 쉽게 내려올 수 있었겠나? 내려오기 어려워요. 당시 김일성도 러시아에 계속 전보를 쳤어요. 당시 스탈린이었나? 하여간 계속 전보를 쳐서 우리가 남침을 하겠다라고 계속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요청에 못 이겨서 하긴 했는데, 김일성도 쉽게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에치스 라인을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미군을 철수해버렸단 말입니다. 철수하자마자 1월에 철수했는데 6월 달에 바로 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그렇다 이제. 그러니 대만에 이번에 민진당 여당이죠. 이제 이렇게 친미 성향, 이번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었어요. 대만은 1990년대 초에 민주화가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장제스 아들이 집권을 한 독재 정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게 민진당이 들어서고, 민진당 정부가 지난 2번 이제 대통령 정권을 잡았고, 이번이 3번째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중국에 포함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대만 사람은 중국으로 포함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 것 같죠?
이번에 홍콩 보면서 더 이건 안 되겠다라는 걸 생각했죠. 홍콩이 이번에 이제 양국 체제를 인정하겠다라고 영국에서 받을 때 1997년도에 받았잖아요. 할양을 받았는데 계속 국제사회에서는 양국 체제를 양한 두 개의 이제 정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계속 법을 개정하면서 홍콩 내부의 모든 사항들을 감찰하고 거기에 있는 그 범죄자까지 본인들이 색출해서 본토로 이송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많이 망한 홍콩 이런 것처럼 홍콩이 나락으로 가고 있죠.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대만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당했던 적도 있었어요. 장제스가 1949년 이제 대만에 이렇게 오면서 200만 명 군대를 200만 명 데리고 왔거든요. 엄청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1945년 해방됐잖아요. 해방되면서 장제스 정부 국민당 정부였거든. 이때 45년부터 49년 사이에 장제스가 임명한 중국인들이 관리들이 대만을 통치했는데 그때 무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대만 현지인들이 뭐라고 하나요? 사살되고 어떻게 죽는 거를 어떻게 뭘 한다 하지? 하여간에 도륙당하는 걸 뭐라 하지? 학살 당했어요. 정말 많은 2-3만 명, 3-4만 명의 이런 누구는 10만 명 가까이도 죽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장제스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대만에 가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독재 정치를 한 거예요. 말은 국민당이라면서.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그때 학살 잔뜩 당했죠. 그리고 나서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 나왔죠. 자, 도망 나와서 그러면 현지인들을 인정을 해주고 현지인들을 주요 요직에 많이 이렇게 등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사람들을 다 썼을까요? 전부 다 이 데려온 자기 사람들을 다 임명했어요. 심지어 현지 기업들이 일본에서 받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이 가면서 남아놓은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았어요. 당시에 일제시대 때 대만은 동남아 공정 이쪽 물자를 대는 그런 공장들이 어마무시하게 대만에 많이 건설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놓고 일본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대만 현지인들이 그걸 받아서 이 기업을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우리도 부자 돼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장제스 정부가 와가지고 다 국유화, 전부 다 국유화 시켜요. 국유화 시키면 공기업 사장님은 누가 되는 거죠? 네, 낙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제스 그러니 미국 본토 대만 본토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 국민당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다고요.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죠. 만약에 지금도 중국과 하나가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서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 하나 되는 것을 극렬하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자주권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대만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좋았어요. 대만에 가면 건물들이 참 쇠락한 건물이 많은데 이게 다 70년대, 80년, 60년대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지은 건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제스 정부에서 장제스가 중국 본토에서 완전 말아먹었거든요. 중국 본토에는 정치를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대만 와가지고는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대만 경제가 엄청나게 10% 이상씩 10에서 15% 이상씩 50년대 60년대 매년마다 성장했어요. 우리는 70년대가 넘어서야지 10% 15%씩 성장한 거잖아. 근데 대만은 50년대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장제스가 잘나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 그때 성장을 크게 한 거는 장제스가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했거든요. 미국에서 장제스하고 협상 조건이 우리가 가는 감리단을 다 수용해라. 너네들 경제 하나하나 이거 연필 한 개까지 뭐 이런 등 한 개까지 다 생산하고 하는 금전 출납부를 우리에게 제공하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고 장제스는 그대로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래. 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미국에게 팽당하고 또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뭐 그 나가게 되고 어쨌든 상임이사국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90년대 초에 새로운 이제 사건이라면 그렇고 새로운 정책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렇게 대만 정부는 공기업이 많으니까 대체로 그 나라에서 뭘 추진하는 정책이 많아요. 야, 우리 대만은 어떤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당시에 미국에서 그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모리스 창에게 야,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미래에 잘 살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하게 돼요. 당시 모리스 창은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앞으로 세상에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반도체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는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주는 데는 잘 없고 그러니까 대만 정부에게 반도체를 주문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주문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대만 정부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죠. 국가에서 투자하는 거야. 삼성전자는 국가에서 투자한 게 아니잖아. 삼성전자는 그냥 그 이병철 회장 일가에서 한 거지. 그런데 대만의 이제 반도체 TSMC는 시작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밀었어요. 좀 안정되면서 이제 그 국가에서 가진 지분을 다 민간에 다 팔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TSMC가 지금은 대만을 지키고 있죠. 대만에 TSMC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대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많이 없어져. 근데 가만 보면 이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 일본이고 여기가 한국이고 대만인데요.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바다는 이쪽 동쪽 해안밖에 없어요. 남쪽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 저쪽으로는 인도, 저쪽 북쪽으로는 이제 러시아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바다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홍콩까지 해가지고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만이 지정학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위치보다 대만의 위치, 일본의 위치가 더 탐이 날 수가 있죠. 중요하잖아요. 여기 딱 묶어놓으면 모든 무역의 합류가 말리카 해협을 해서 지중해로 넘어가잖아요. 보면 이번에 홍해 아덴만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덴만하고 호르무즈 해협하고 아덴만하고 이란하고 지금 후티 반군하고 있는 이쪽이 후티 반군 쪽이 있는데 아덴 쪽이거든요. 그게 말라카에서 넘어가서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 길이거든. 그러면 여기 말라카 해협을 중국에서 무역을 하려면 더 유럽까지 무역을 하려면 대만 이쪽 남중국해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말라카 해협을 가야 되거든. 그러니 이 대만이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미국도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중요하니까 여기를 안 잡고 꼭 잡고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워낙 세니까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대만의 이런 뭐 자주권, 뭐 이런 그 권한을 인정해도 독립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대만하고 다르지만 대만이 더 우리보다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대만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던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아들은 역시 지혜를 사랑하기가 쉽다. 지혜를 풍요는 훨씬 낫다.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와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는 평균적으로 확실히 다르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아들, 딸 중에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취업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근데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자식은 사회적으로 고위층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는 지혜를 사랑하는 걸 자꾸 막아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정치적 견해, 여러분들만의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나요? 울산에는 그냥 다 이제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은 빨갱이, 저쪽 가면 저 전라도 가면 전부 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은 부정부패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나라를 바꿔야 돼 그러고 전라도는 그러고 있고, 그것은 정치적 견해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주변에 그런 일방적인 그런 말들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만의 경제적 견해를 갖고 있나요? 옆에 사람이 집 사니까 나도 사야지 우르르 딱 같이 사고, 옆에 사람이 땅 사니까 땅도 두루루 사고, 이것은 경제적 견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종교적 견해를, 여러분들만의 종교적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절에서 공부하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적 견해가 있긴 좀 하긴 하죠. 그러나 비교 종교 쪽에서는 좀 많이 약하기도 하죠.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 불교와의 차이점 등등에 나는 거기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나는 불교인이라면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확신들이 있는지, 그 종교적 견해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 견해, 사회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저출산, 뭐 남녀 문제, 낙태 문제 등등의 뭐 불평등에 관한 문제, 이런 사회적 문제도 여러분들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자, 이런 견해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상머리에서도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도 역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를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검색하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염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지혜를 사랑하게 하고 싶습니다. 성불하세요. 네.